그래서 우리 행정국가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봤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확장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수업 듣는 게 있잖아요. 8시간 집중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람이 인간의 집중력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란 거는 집중력을 길게 연습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잠 올 때는요,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말고 잠 오면 어때요? 즉시 졸아요. 즉시 졸아요. 왜냐면은 안 자려고 노력하면은 1시간 계속 가다가 결국 40분째 이제 정신이 맑아져요. 아, 이게 비극인 거야. 비극인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 되면 말짱말짱하다. 또 다음 시간 되면 좀 있으면 또 잠오거든요. 그래서 잠올 때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이제 많이 졸아요. 약간 조는 건 괜찮은데 진짜 자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제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딱 올 때가 있어요. 딱 집중적으로 졸아. 그 딱 깨면 어때요? 또 맑아져요. 그때부터는 또 쫙 탄력받아서 쫙 달리거든요. 뭐 집에서도 공부해, 독서실 공부해도 그렇지 않나요? 자리에 앉으면 계속 공부된 게 아니라 한 10분만 지나면 막 잠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졸아야 되는 거야. 조는데 이게 잘 졸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집에서 하면은 이게 언젠가 어디에 침대 한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는 안 졸기 위해서 이제 다리에 막 묶고 있잖아요. 이제, 이 노끈 가지고 두 군데 막 묶어. 근데 좀 있다 보면 있죠. 어때?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아주 편안한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공적인 장소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의지가 강하다면 집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공적인 부분, 도서관이든 이런 게 좋아요. 독서실도 처음에는 안 좋아요. 왜? 독서실도 남의 눈치 안 보잖아요. 약간은 보지, 그지? 약간 보지만. 그래서 독서실도 처음에 안쪽보다 바깥쪽이 좋아요. 사람 들락날락 한 쪽이 좋아요. 이런 쪽에 있다가 좀 숙련이 되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처음에 안에 있는 게 안 좋아요. 우리가 이제, 자, 국가론을 이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 근대 입법국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다시 행정국가, 그리고 다시 신행정국가. 이렇게 이제 정리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큰 단어가 나왔어요. 뭐죠? 첫째, 자율 또는 시장. 그죠? 자율 또는 시장. 그래서 자율에 맡기고 그 다음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실패가 존재하게 되었다. 고로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다. 정부가 개입한 부작용이 있더라. 이것이 정부 실패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오늘날 와서 현대 행정국가가 등장하고 행정권이 왜 커졌을까라는 이유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행정권의 강화 요인 또는 행정권의 팽창 요인, 강화나 팽창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 찾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각도로 풀어갔어요. 첫째,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대의제 위기. 그 다음에 경제 논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본다면요, 시장 실패로 인하여. 그 다음에 행정적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 수요와 기능이 확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전문성과 복잡성이 증가로 인하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시장 실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다음에 어때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확장할 겁니다. 자, 이게 공부의 뭐죠? 확장인 거예요. 다시 줄이면 어때요? 다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요, 이것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구조예요. 공부의 기본은요, 다이아몬드 구조예요. 하나의 개념이 넓어져가는 시점이 오고요. 다시 어때요? 좁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이걸 잘 조절해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이 중에서 행정적 측면을 먼저 볼게요. 수요와 기능이 확대. 왜 이게 수요가 왜 늘어났을까라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 산업사회로 고도로 성숙하고 발전하게 돼요. 산업사회의 성숙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를 분류할 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있어요. 그럼 이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일 때요. 농업사회일 땐 사람이 어디에 살까요? 농촌에 사는 거죠. 산업사회일 땐 많은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나요? 그렇죠. 도시에 거주한 거죠. 정보화사회일 땐 어디에 살까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알면 돈을 버는 거 이게.
그렇지만 어디에 살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결국 중심부는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브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지점이 어딘지는 나도 몰라요. 자, 여간에 자, 산업사회로 발전은요, 사람들이 인구 이동이 생겨요. 이것이 도시화입니다. 도시화란 말은요, 도시로 인구 집중을 얘기해요. 도시화도 인구학적 개념과 기능적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그냥 알기 쉽게 그냥 도시로 인구 집중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서 많은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이제 넓게 보면은 사회 문제입니다. 자, 도시 문제라는 거는 도시의 인구 집중이 갑자기 인구가 오다 보니까요. 환경이 나빠지거나 교통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치안이나 범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이런 많은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도시 문제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죠? 국민의 요구가 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겠죠.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줍니까? 라고 요구가 늘겠죠. 그러면은 시민의 요구가 늘음에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행정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뭐라고 불렀죠? 행정 수요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할 일을 뭐라고 불렀죠? 행정의 뭐라고? 기능이라고 불렀죠? 행정 기능, 그죠? 그래서 행정의 기능이 그만큼 팽창하게 되었다. 자, 왜 수요가 늘고 기능이 늘었는지는 이해되겠죠? 자, 이제 수요와 기능의 팽창이 2차적으로 가져온 것이에요. 자, 행정의 수요가 늘고 기능이 늘음에 따라 정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기구를 설치하고, 기구가 늘면은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사람도 늘려야 돼요. 인원도 늘려야 되고, 인원의 증가가 다시 뭘로 이어졌다? 돈도 많이 들게 되었다.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죠. 자, 이렇게 보죠. 예컨대 교육의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학교를 늘려야 되고, 학교를 늘리면은 선생님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늘겠죠. 당연한 과정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행정이 뭐죠? 양적인 팽창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행정이 양적으로 팽창하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행정이 양적인 팽창이 왔어요. 자, 일단 뭐죠? 행정의 수요와 기능의 확대가 행정권이 확대를 가져온 한 측면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이제 역시 있죠. 산업사회로 인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산업사회는 농업사회와 비교했을 때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예요. 산업사회는 복잡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복잡성과 전문성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나오는 현상이 2차적으로 위임 입법의 증가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네요. 위임 입법이 증가해요. 위임 입법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의 재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요. 위임 입법의 증가는 행정의 재량이 확대를 가져와요. 행정의 재량이 커지기 때문에요. 의회 기능이 상대적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 의회 기능의 약화를 달리 표현하면은 대의제 위기다라고 부른 거예요. 대의제 위기,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적 구조예요. 자, 전체적으로 쭉 단편적 보지 마세요. 쭉 통째로 보세요. 자, 다시 이제 위임입법이란 말을 이제 설명해야 돼요. 위임입법, 이 행정법학에서 공부하면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이제 법 시스템을 얘기할 때요, 가장 상위법을 헌법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법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부르죠. 명령. 그리고 이 이하를 뭐냐면 자치법규라고 불러갖고요.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자치법규인 조례. 그 다음에 또 규칙이 있어요. 조례와 규칙. 이렇게 이제 법 단계입니다.
자, 이때 법률은 누가 제정한 것이다? 의회만 제정한 것입니다. 의회만 제정한 것입니다. 입법부만 제정한 것입니다. 의회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누가 제정한 것이다? 네, 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제정하는데 대통령이 제정하면 대통령령, 그죠? 각부 장관이 제정하면 부령이라 부르죠. 흔히 이것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시행령, 이쪽을 시행규칙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명령을 구분한 말은 이거 외에도 위임명령, 집행명령, 행정규칙 이런 식으로 또다시 법학에 나눠져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그냥 이제 위임권자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봤어요. 자, 이제 법 단계인데요. 그럼 참고로 헌법은 누가 제정할까요? 헌법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다? 국민입니다. 국민. 그래서 가장 상위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헌법의 개정을 확정하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 먼저 심사하고 다시 국민투표에서 확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헌법이 벌써 88년도였으니까 한참 지났죠, 그죠? 많이 지났죠. 자, 그러면은 사회가 전문성이 점점 높아져요. 사회는 복잡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어렵다라는 입법적 한계점이 와요. 왜냐하면 국회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할 때 추상적 사항만 규율을 할 뿐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은 추상적 사항을 규정하고요. 이보다 구체적 사항은요. 구체적 사항은 누구에게? 행정부에게 위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 사항은요. 행정부에게 위임하게 되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위임 입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행정부의 명령으로 위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건축법이 있고요. 환경법이 있어요. 그럼 건축법에 대한 내용이 세세한 내용은 어때요? 건축법 시행령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세세한 내용은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금연시설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또 어떤 지역에 과태료를 부과할까라는 문제라든가 이런 파트가요. 대부분 다 어때요? 하위 단위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때요? 자치단체 조례까지 위임되어 있어요. 서울은 알다시피 버스 전용구역 앞에서 이제 한 대 하셨다가는 비싼 거 피우게 돼요. 10만 원 부과합니다. 이걸 이제 과거에 자치단체마다 약간씩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5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이렇게 좀 달랐어요. 돈 많은 지역은 좀 세게 부르고 돈 없는 지역은 좀 싸게 부르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책은 이제 통일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간에 규정이 어때요? 이 명령으로 많이 위임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익단체들이 건축업자들이 로비를 할 때 법률 의회의 로비가 좋을까? 행정부의 로비가 좋을까? 행정부의 로비가 좋겠죠? 이쪽보다 이쪽에 실효성이 있으니까, 그죠? 공이 넘어간 겁니다. 공이. 국회에서 이제는 어느 쪽으로? 행정부로 넘어간 겁니다. 행정권이 왜 강화됐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에? 전문성이에요. 자, 이런 어떤 전문성의 증가가 결국은요, 위임입법의 그리고 다시 이거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재량이 넓어졌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권력 분립의 기본 틀 하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기본 틀 하에서 행정권이 이만큼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니까 그만큼 입법권이나 사법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것이 바로 뭐죠? 의회 기능이 약화한 게 대의제위기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와서는 행정권이 대부분 국가에서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인 다 틀을 딱 잡았어요. 전체를 가져가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맥락을 잡을 때요. 이걸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세트화해서 가져갔어요. 하나의 세트로. 그래서 그 결과 행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뭐죠? 블록 설정하세요. 블록 설정해 갖고요. 컨트롤 C. 그죠? 다음에 필요할 때요. 컨트롤 V. 참 좋잖아요.
딱 붙이게 하면 돼요. 붙이기. 복사해갖고 딱 보관하세요. 복사해서 보관하세요. 복사해서 보관하다가 컴퓨터 끄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요. 인간 컴퓨터 꺼지나요? 꺼져요. 무리하면. 그래서 공부하다가 힘들다가 막 달리면 안 돼요. 남학생 보고 얘기한 거예요. 막 달리면 안 돼요. 막 달리면 나중에 어때요? 다 날아가요. 하드 포맷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행정권이 강화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수요와 기능의 확대가 가져온 측면이 있고, 두 번째 뭐 때문에 있다? 복잡성, 전문성 때문에 나왔다라고 봤어요. 자, 이게 이제 행정권이 강화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 기능이 변천이라고 있어요. 행정 기능이 변천이라는 말은요. 자, 행정이 해야 될 기능이란 게요.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근대 입법국가에서 행정이란 건요. 그 기능이 소극적 기능만 담당했어요. 여기서는요. 어떤 기능? 소극적 기능만 담당해. 여기 오면서요. 적극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 최근에 와서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소극적이란 말과 적극적이란 말이 있어요. 소극적이란 말은요. 최소한의 기능을 얘기해요. 질서 유지 같은 최소한의 기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질서 유지 같은 작용을 얘기하고요. 적극적 기능이 좀 더 넓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국가가 담당할 최소한의 소극적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 소극적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네 가지가 있어요. 외교, 국방, 치안, 조세, 징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좀 이렇게 정리해두면 필요한 파트가 나중에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외교, 국방, 치안, 조세, 징수 그리고 이 내용이 없어지면요. 국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국가가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없던 국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대로 보면서요. 이 국가의 기능이요. 소극적 기능만 수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교육도 있죠. 경제개발도 있죠. 사회개발도 있죠. 복지도 있죠. 그래서 행정기능이 어때요?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요만 소극적 기능을 했다면 얘는 어때요? 이만큼 적극적 기능을 수행했어요. 그러면 현대에서 최근에 보면요. 행정기능이 축소가 될까요? 확대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대로일까요? 행정기능이 최근에 올수록요. 기능이 커지는 겁니다. 작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행정기능이란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다? 행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능은 더 커지는 겁니다. 현대 올수록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는 정부가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 해?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데 이것을 정부가 다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나눠라. 정부 할 일을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자? 민간과 적절히 나눠라. 이것 중에 하나가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기능을 정부가 다 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민간과 같이 분담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기능의 재조정이라고 불러요. 기능의 재조정. 그래서 기능의 재조정을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마켓 테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어쨌든 이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왜? 현실적 한계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행정 기능의 변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 행정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양적 특징 및 질적 특징이라고 있어요. 근데 양적 특징과 질적 특징을 얘기할 때요. 이 두 가지는 엄격히 구분할 필요 없어요. 이걸 구분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다만 양적 특징에 속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러이러한 게 뭔데? 자, 그 내용이 이미 이제 정리했어요. 양적 특징에 보니까요. 수요의 증가, 기능의 확대, 기구의 증가, 예산의 증가, 인원의 증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리했잖아요. 어디 갔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행정의 수요의 증가가 뭘 가져왔다? 기구의 설치, 기능, 조직의 설치, 인원의 증가, 예산의 증가. 그래서 현재 정부 조직의 숫자는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수도 증가했고 현재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합치니까 102만 명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증가했죠? 400조에 육박하는 예산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팽창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늘어났다는 건 좋아. 알겠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첫째 뭐였다? 인원의 증가와 관련해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고전적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의 증가와 관련한 말 중에 하나가 니스카넨이 의해 말한 것으로서 예산 극대화 가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 이론적인 내용 두 가지 좀 더 정리하고 갑니다. 파킨슨 법칙은요, 1단계 이해할 게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면 2단계 이해할 게 있어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파킨슨 법칙이 뭘 말하냐면은 공무원 수가 왜 증가할까? 이거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파킨슨이 얘기하기를, 자, 공무원의 수는 무조건 증가한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요. 공무원 수는 증가한다. 증가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중요하죠. 왜 증가할까? 증가의 원인. 자,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업무가 늘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업무의 증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요. 구조적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업무의 증가는 구조적 요인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다? 심리적 이유로 인하여 증가한다라고 해요. 심리적 요인. 그러니까 이 업무가 그 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많아져서 사람을 더 뽑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이유다. 그 심리적 이유를 부하 배증이라 불러요. 부하 배증이란 말은요.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을 때 업무가 늘어나면은 동료를 한 명 쓰기보다는 부하를 2명을 쓴다. 이런 논리예요. 만약에 동료가 늘어나면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지만 부하가 늘어나면 자신의 지위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뭐가 있다? 부하가 배증하는 거예요. 자, 부하가 늘어난 거예요. 첫째. 그럼 부하가 늘고 나서 늘어난 부하로 인하여 파생적 업무가 증가해요. 이걸 다른 말로 부수적 업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늘어난 부하로 인하여 부수적 업무가 증가해요. 본질적 업무의 증가가 아니라 부수적 업무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부수적 업무가 증가하면 다시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가 또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파킨슨 법칙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 조직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부서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그 부서의 업무와 관계없이 인원이 늘어나요. 자, 우리가 군대로 얘기하면요. 군에서 싸우는 인력이 전투요원이에요. 하지만 전투요원 말고 비전투요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전투요원을 옆에서 어때요? 보조해주고 보좌해주고 지원해줄 파트가 많이 늘어나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난 사람을 관리하는 업무가 증가. 이때 부수 업무란 말은 뭐죠? 관리하는 업무예요. 관리 업무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 업무가 늘어난다. 등산을 혼자 가면요. 짐이 가벼워요. 2명이 가면요. 짐이 2배가 넘어가요. 3명이 가면요. 3배가 아니고 4배 정도 늘어나요. 왜냐하면 중간에 고스톱도 넣어야 되고요. 포커도 넣어야 되고 술도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요. 결국 이제 부가적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옛날에 이제 전쟁 치른 거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수나라 때 보면 백만대군이 내려와요. 백만대군이 우리나라를 정벌하고 오는데 백만대군이 수도에서 출정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맨 앞에는요. 멋있는 갑옷을 입고 쫙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 나올까요? 달구지에 있잖아요. 호박 싣고 고창 싣고 된장 싣고 막 따라갈 거예요. 이게. 전쟁이란 거는요. 싸우는 요원 외에도 밥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해요. 이런 노동부대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파트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조직의 얘기하면 뭐죠? 총무과가 늘어난 겁니다. 총무과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수적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 이걸 파킨슨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니스카넨의 이론을요, 예산 극대화 가설이라고 불러요. 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은요, 자, 일단 정부 예산은 팽창한다. 이렇게 봐요. 정부 예산은 팽창한다. 자, 두 번째, 예산이 증가하는 원인은 뭘까? 역시 같은 맥락을 보세요. 예산을 팽창하는 이유는 그 부서의 업무의 증가라기보다는 다시 보면 구조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봐요.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산 극대화인데요. 모든 부서는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조직 내에서 자기 부서 내에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할수록 이 사람은 조직 내에서 유능한 인력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요. 이런 인식을 가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든 간에 직접 있잖아요. 해보면 이런 걸 쉽게 느껴요. 내가 동아리를 운영하든 동아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동아리에서 운영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죠. MT를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을 많이 확보할수록 어때요? 이 사람은 잘한다 이렇게 인식을 가져요. 잘한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유능한 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요. 조직 내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이 사람은 예산을 확보를 해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증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요. 불필요한 예산이 증가하게 돼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증가는요. 결국은요. 낭비의 발생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예산이 결국 늘어남에 따라 이것을 다 써버리고자 하는 낭비 욕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공조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조직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이나 간에요. 돈을 일단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돈 확보해서 남는 돈 갖다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는 돈 남으면 어떻게 하죠? 보드블록 새로 교체하면 돼요. 컴퓨터 바꿔주면 돼요. 소파 새로 들여놓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쟁적 예산 확보가 나타나요. 이게 결국은요. 정부의 팽창이 한 측면이 돼요. 자, 이것을 뭐냐면 니스카넨 예산 극대화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파킨슨 법칙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고전이지. 니스카넨 이론은요. 향후에 예산론 뿐만 아니라 공공선택이론에서 다루는 여러 파트에서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 니스카넨 이론요. 좀 봐두세요. 자, 정부가 왜 예산을 팽창할까? 또 그다음에 공무원 수는 왜 증가할까? 라는 이론적 모형을 우리가 이렇게 봤죠. 이런 내용이 뒤에 가서 다시 복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갔고요. 행정국가의 한계점이 있어요. 행정국가의 한계점이 있고요. 문제점 그리고 신행정국가의 등장이 있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2절로 갑시다. 2절. 자, 2절에 가면요. 자,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행정국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설명하기를 행정권이 팽창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세 가지 설명했어요. 정치적으로 대의제 위기, 경제적으로 시장 실패, 행정적 측면에서는 전문성, 복잡성의 증가 이렇게 봤죠. 이 중에 이제 한 측면이 뭐죠? 시장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란 뭘까? 자, 시장 실패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를 시장 실패로 불러요. 자, 시장 실패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편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형평성이 저해된 상태 이렇게 쓰면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돼요. 자,
1차적으로는요. 기본 이해만 해두세요. 자, 기본 이해. 뭐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걸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시장 실패. 그럼 시장 실패란 말은 뭐가 필요하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란 말이 의미가 가져오는 것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뭘 말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이유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시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색깔로 내가 이제 바꿔가면서 설명하겠지만요. 시장이라는 말은 일종의 말하자면은 생태계와 똑같은 개념이 시장인 거예요. 생태계란 거는요. 자, 약육강식이라 불러요. 요 약한 놈이 좀 더 강한 놈이 이걸 잡아먹고, 그죠? 요 놈은 또 요 위에 놈이 이걸 잡아먹고, 이걸 뭐래요? 먹이사슬이라 부르죠. 이렇게 먹이사슬이 있어요. 그래서 먹이사슬 쪽이 있다 보니까요. 시장 속에는 뭐냐면 경쟁이 있는 생태계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강한 놈만 살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이게 뭐야 하면 시장입니다. 시장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양이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늑대가 나쁜 놈인가요? 나쁜 놈이 늑대를 전부 죽여. 그래서 양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 알래스카의 양들은 살이 쪄갖고요. 비만에다가 고혈압이 와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늑대를 여기에 방출하니까 얘들이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이제 건강한 양으로 되돌아간 거 이게. 이게 이제 생태계의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태계라는 거는 누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예요. 이걸 파레토 최적이라 불러요. 그래서 파레토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시장의 논리란 건 어때요? 내버려두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겁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형태가 왔을 땐 뭐가 필요하죠? 누군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뭐죠 그거? 쥐같이 생기는 큰 거 있던데. 뉴트라이트? 뉴트리어? 뉴트리어가. 그건 뭐 참 징그럽더라고요. 강아지만 하던데, 그죠?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술. 이놈이 가면서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이거는 뭐죠? 생태를 교란한 거죠. 이건 인간이 이놈은 어때요? 잡아야 되잖아요. 안 잡으면 어때요? 생태가 엉망이 되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을 없애자는 얘기 아니라 뭐죠? 나쁜 요인만 뽑아내면서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 개입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란 말은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전면 개입한다? No! 전면 개입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고 여기서 뭐죠? 부분 개입인 거예요. 그 개입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장 실패가 뭐냐? 왜 발생하냐라는 이유. 자, 시장 실패가 발생한 이유는 자, 6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첫째, 시장에는 독점이나 과점 같은 불완전 경쟁이 발생할 때.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세 번째, 공공재의 존재로 인하여. 네 번째, 외부 효과로 인하여. 그 다음 다섯 번째,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여섯 번째,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한 6가지가 있어요. 자, 6가지는 다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셋째와 넷째가 중요합니다. 셋째, 공공재의 존재라든가 또 외부성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경제 파트를 공부하면 이 파트가 조금 할 거예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자, 이 6가지 있을 때요. 이 중에 이제 첫 번째부터 할게요. 자, 첫 번째, 불완전 경쟁, 독과점의 존재가 있어요. 시장은 경제학에서는 4종류 시장이 나와요. 경제학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은요, 독점과 과점이 있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4종류의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 경쟁이란 말은요, 다수의 기업과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다 보니까요, 앞에서 우리 분바트로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독점이 되었다. 독점은 알다시피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한 개만 존재하니까 소비자 선택권은 없어지겠죠.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독점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독점이 가장 큰 문제점은요. 소비자의 선택권도 뺏어가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요. 이 말은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겠지만 허생전이 있습니다. 허생전에 의하면 허생이란 친구가 이 변부자에서 만냥을 빌려갖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죠? 제주도 가서 말총을 싹쓸이합니다. 독점을 합니다. 말총을 독점하니까요. 말총 가격이 폭등합니다. 왜? 말총을 독점했다고 왜 폭등하죠?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휙 올려갖고 그럼 맞아 죽어요. 공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시장에 말총이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필요해요. 그 10,000개 필요하면 10,000개를 내놓지 않고 어떻게 하죠? 5,000개만 내놓는 거예요. 말총 5,000개만 내놓으면 어때요?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70년대 유가 파동에서 오페크 했던 가장 대표적 방식이 감산 정책이라고 불러요. 석유를 생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가격이 폭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개만 내놓고 시중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죠? 폭등이 나온 거예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요? 비효율적으로 배분돼요? 비효율적 배분이 되는 거 이게.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해요. 그 다음에 과점은요, 소수예요. 2개도, 3개도 과점이에요. 과점은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과점은 문제점이 있죠. 과점은 독점처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담합이라 부르지, 그지? 담합이 있어. 담합을 우리가 불공정 거래라 부르죠. 불공정 거래. 그래서 불공정 거래예요. 담합이 존재. 담합과 함께 결국은 어때요? 독점처럼 가격 상승할 수 있어.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동통신사에서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짓이잖아요. 그죠? 또 은하선 정유회사 LG나 SK나 그죠? 얘들 어때요? 기름값 동시에 올리고 이 담합이잖아요. 담합이죠. 이번에 소주값 올리죠. 소주값. 맥주값은 이제 좀 자제한다고 하던데 두고 봐야 알죠. 자, 이런 건 담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요 가격이 폭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독점이나 과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요?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하자? 정보 개입한 거. 이것을 우리는 독과점 규제라 부르죠. 그래서 불안정 경쟁에서 독과점이 존재는 뭘 한다? 독점이나 과점에 대한 규제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말은요, 정보의 불균형, 어떤 사람 편제, 어떤 사람 격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불균형, 편제 다 좋아요. 정보의 비대칭은 소비자와 판매자, 생산자와 판매자, 생산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에 대해서 불균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예가 농산물, 수산물에서 많이 발생해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발생하거나 그죠? 과거에 보면 중고차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 파트는 요즘 많이 그래도 많이 해소되고 있어요. 자,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많은 정보가 있다? 당연히 파는 사람은 알고 소비자는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죠? 무지예요.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얘가 뭘 한다? 폭리를 취한 거죠. 무지하고 무식은 달라요. 소비자는 무식한 게 아니고요. 무지한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한다. 제품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과거에 여기서 문제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한우 고기를 먹으라면요 100% 한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떳떳하게 쓴 게 낫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이걸 어때요? 정부가 여기서 개입하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식당에 가면 표시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산지 표시를 의무하고 있죠.
이런 것을 뭐냐면 정보 표시라 부르는 거야. 정보 표시. 정보 표시예요. 제품 정보 표시예요. 그래서 제품 정보 표시를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또는요, 중고차에 대해서는요, 사고 이력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 거. 성능 검사표에서 요즘은 이제 이게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것을 의무화시키는 거. 이런 거 뭐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있다. 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무질서해집니다. 시장이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는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자,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독과점 규제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제품 정보 표시라는 부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정보 공개 제도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게 뭐였죠?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 파트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제로 가져가면은, 경제에서는요, 이걸 대리 손실 개념에서 다 봐요. 역선택과 도덕제의라 불러요. 그러나 지금은 정보의 비대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공공재의 존재하고, 그 다음 외부성이 있어요.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경기 침체가 있어요. 경기 침체. 경기 변동이라고 해도 되고요. 경기 침체라고 해도 돼요. 자, 경기 변동이나 침체라는 건요, 경기란 거는 이렇게 있잖아요. 파동을 가져요. 이것이 50년짜리부터 해서 3년짜리 이렇게 짧은 어떤 주기를 가져요. 그래서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뭐냐면 우리가 침체기 또는 불황이라고 불러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연적 현상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심한 문제가 되는 거 이게. 그 대표적 케이스가 뭐였다? 경제공황입니다. 경제공황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시점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공황의 상태는 아닌데 이런 요소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불경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제공황 같은 것이 발생했어요. 그럼 경제공황이 발생하면요,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파탄이 오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개입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에 보면 케인즈라는 사람의 이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자, 이 경제공황을 막기 위해서요, 막기 위해서 했던 대표적 정책이 뭐였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테네시강 개발하고 있어요. 테네시강 개발.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했고요. 이걸 뉴딜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뉴딜 정책 같은 정부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테네시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걸 개발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뭐죠?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다시 뭐죠? 구매력이 늘어나고,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나온다? 판매가 증가하고, 판매가 증가하다 보니까 다시 일자리로 다시 이렇게 이어진다. 이게 있잖아요. 경제공황 해법으로 지시됐어요. 이것을 흉내 내에서 국내에서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성과가 시원찮아서 그렇지. 잘 아는 4대강 사업의 목표이기도 했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 개입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요,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쓰면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는 뭐냐 하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인 거 이게.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시장의 본질적 한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장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이 바로 뭐였다? 빈부격차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것이요, 시장 실패 원인에서 이제 네 가지를 봤어요. 네 가지. 자, 첫째, 불안정 경쟁.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그다음 세 번째, 경기 변동. 그리고 또 하나,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공공재 파트는요, 중요합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대대로 논의합시다. 외부성만 얘기합시다.
자, 외부성이란 말을 써요. 외부성. 자, 외부성이란 말을 외부 효과. 자, 외부성이나 외부 효과란 말은요. 내부 효과하고 반대적 개념인데요. 이거는 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득이나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득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외부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외부성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외부성의 반대적 의미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꿨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거래의 내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써요. 이것부터 말이 어려워진다. 그죠? 그래서 어려워지면 빼버리고 하세요. 빼버리고. 자, 거래의 내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지 않고 이득이나 손해가 발생한 거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해요. 자, 밑에 내용은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가장 기본적 개념만 이해합시다. 두 경제 주체가 있어요. 자, 이걸 법학에서는 법률 주체로 부릅니다. 경제에서는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집을 건네주면 을은 갑에게 대가를 지불해줘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뭐죠? 거래 또는 교환입니다. 시장의 본질은 무엇이다? 교환이나 거래입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의 본질은요? 교환, 거래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첫 번째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공짜는 없다. 뭐든지 가면 대가가 따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정상적이에요. 자, 갑은 을에게 뭔가 줬어요. 이 사람이 영화관을 운영한 사람이어서 영화 관람이라는 서비스를 을이 받았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얘가 편익을 받았으면 편익의 뭘 줘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죠? 거래의 내부화예요. 거래의 내부화인데 근데 얘는 있잖아요. 얘가 얘에게 뭘 줬지만 얘는 여기 대해서 상에서 지불하지 않았을 때 이걸 뭐로 부른다? 외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예컨대 꽃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벌을 먹이는 양봉업자가 있어요. 양봉업자는 꽃 때문에 이득이 받죠. 이득이 받죠. 그렇지만 이득이 대가를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쓴다? 외부 경제, 외부 효과 중에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외부 경제. 이득이 된 케이스를. 반대된 케이스가 있어요. 농약을 엄청 뿌려갖고 이 벌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를 불러요. 물론 이거는요. 꽃과 양봉업자의 문제예요. 꽃과 벌의 문제는 아니에요. 꽃과 벌은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이용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것은 외부성이란 말을 이제 썼는데 그럼 이 외부성이라는 부분이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맥락을 좀 잡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있고 이 주민이 있을 때 여기에 보면은 휴식 공간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내가 내 집의 한 짜투리를 가지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이용하게 했어요. 그럼 주민에게 이득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주민이 여기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외부 경제. 그래서 이득이 된 케이스를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외부 경제.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 배기가스는 동네 주민에게 손해를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얘가 얘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면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가져오죠. 이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예를요, 정의 외부 효과, 예를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해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쓰고요. 행정학에서는 외부 경제, 불경제 이렇게 써요. 뭐 의미는 차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시장이 실패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 맡기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자율에 맡기면 또 다른 말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지겠죠? 과다 생산이 된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과다 생산이 된다. 이렇게 봐요. 반면 동네 휴식 공간은 이것을 시장에만 맡기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소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봐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거죠. 시장에 맡겨서만 안 된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 실패로 부른 거죠. 자, 시장 실패란 거는 결국 내버려 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니까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지나치게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고 그럼 정부가 개입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외부 경제를 가져오는 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되고 장려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천시장 그 아래쪽에 삼덕성당인가? 그쪽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담장 허물기 사업이 먼저 시작됐던 파트예요.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어요. 그럼 주택단지 담장을 허물면은 동네의 공간이 넓어져요. 주차 공간도 넓어지고 미관도 좋아져요. 담장 허물기는 인근 주민에게 이득을 주는 거예요. 인근 주민에게 이득을 주니까 바람직한 현상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자? 보조금을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는 조금 줄었어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벌과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행을 강요하는, 그죠? 시행을 이제 강제하는 것을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강제 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보조금을 주거나 벌과금을 주는 방법을요.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간접 규제라 불러요. 그 다음에 직접 폐차 처분을 명령합니다. 또는 시정 조치를 명합니다. 이걸 행정처분이라 불러요.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본다? 직접 규제라 불러요. 자, 이 내용은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는요, 규제론에서 이 파트가 확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뭐냐면 규제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반대로 네거티브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외부성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은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란 것을요, 일방적으로 너 해라, 하지 마라 라고 강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5층짜리 집이 있어요. 5층짜리 집이 있는데 이걸 부수고 다음에 20층 집을 올려요. 이걸 재건축이라고 부르죠. 재건축할 때요. 재건축할 때 요 공간에 대한 재건축할 때 다음에 재건축하면 요 공간만큼 다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승수는 올라가는 대신 이만큼 만들고 이만큼 공간을 짜투리를 가지고 뭐 한다?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보통 어때요?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많아요. 작은 공원을 조성해요. 작은 공원 조성은 주변에게 뭘 가져준다? 외부성을 가져오죠? 그죠? 이걸 이제 보통 건축가에서 부관이라고 불러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행정의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행정의 나중에 요 규제를 담당하는 인허가를 담당하게 됐을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어때요? 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주민에게 외부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논의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행정은. 참고로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다? 수십 년 전에는요. 공무원이 뇌물 받고 허가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서울의 신림동 같은 데 보면요. 길은 뾰족 굉장히 비좁은데 이쪽에 건물 가득 되어 있는 거예요. 개판이 된 거예요. 잠실이 있어요. 잠실 교통이 엄청난 막혀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뭐부터 했다? 그냥 허가부터 내주는 거예요. 누가? 권력의 힘으로. 외부성이고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야지 행정활동이 또 뭐가 있다?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연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법의 틀은 행정학의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성이라는 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심화 있어요. 심화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설명을 못해요. 참고 있는 내용은요. 그래서 외부성에 대한 해결 방법이 간접 개입이니 시장적 해결 방식이니 코드 정리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때요? 수준이 좀 높은 파트예요. 지난번에 시험에서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건 사실은 뭐 우리가 수준을 좀 넘는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반이 쌓인 다음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런 내용은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 대한 극복반이라고 했어요. 이 보면 표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표가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표는요. 첫 번째 표는 내가 만든 표예요. 두 번째 표는요. 새 행정학이라는 책에 있는 표예요. 대부분 행정학 책에는 두 번째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있는 표가 원래 원전에 있는 겁니다. 원전에 있는 건데요. 새 행정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행정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저자가 좀 많아요. 저자가 한 70명 돼요. 전국 행정학과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기본서로 채택한 책이에요. 근데 책은 보면요. 참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논문 모음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논문이 모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보통 행정학의 수험서는 새 행정의 책을 대부분 반영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인데 이 표가 암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갖고요. 내가 인위적으로 위치를 바꾼 거 이게. 그래서 인위적 위치를 바꿨고요. 보면요. 5개가 나와요. 공자, 외정, 불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고 앞에 2개, 2개, 4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준심화라고 봅니다. 다만 1회독 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은 3회독부터 권장사항입니다. 3회독부터 암기 들어가세요. 지금은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걸 기억하실 때는요. 공자, 공적 공급 이런 식이에요. 외정 이렇게 들어가면요. 공적 유도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형태로 나중에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공공재까지는 조금 좀 무릴 것 같네요. 무릴 것 같고. 자, 오늘 했던 거 이제 리마인드 한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했을 때요. 제일 첫 번째 뭐죠? 국가 성격 변천을 가장 기본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반복했으니까 지금 잡혔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일 먼저 뭐죠? 근세를 무슨 국가? 절대국가. 그리고 근대를 입법국가. 근데 절대국가에서 입법국가를 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들었어요. 시민혁명, 산업혁명, 권력분립사상. 그 다음에 근대 입법국가를 다른 말로 자유국가를 불렀고요. 법치국가를 부르기도 했고요. 근대 입법국가는 시장의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1929년 경제공황 때문에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행정국가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로 우리가 통상 행정국가, 다른 말로 복지국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행정국가는 양적, 질적 팽창을 거듭하게 돼요. 그러나 이 부분이 한계에 봉착해요. 언제? 유가파동으로 인하여 70년대 유가파동으로 인하여 한계에 봉착하고요. 재정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정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1980년대 이후에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 신행정국가에서 신자유주를 바탕으로 정부를 줄여라, 효율성을 높여라라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지구상에서 공룡이 사라진 이유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클수록 환경의 변화에 대응력이 떨어진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후에 작은 정부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론이 확대되었다. 자, 이런 내용은 이제 먼저 봤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 이론을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5가지 또 4가지가 있었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을 행정 관리설, 두 번째 통치 기능설, 세 번째 행정 행태설, 그리고 또 하나 정책화 기능설, 그리고 또 하나 거버넌스설. 이 거버넌스 안에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개념이 포함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 속에서 정치, 행정, 이원론, 이론론, 이원론, 이론론 이렇게 발전했죠. 자,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의 수요 공급이라는 개념을 봤어요. 행정의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요. 행정의 수요란 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의 기능이란 행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봤어요. 최근에 신공공관리의 가장 큰 틀은 민간에서의 원리, 경제적 원리를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시장 원리 도입인데 그것은 2가지 압축이 돼요. 첫째는 프라이스 메커니즘, 가격의 기구와 두 번째 컴피티션, 경쟁입니다. 가격과 경쟁의 맥락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뭘 추가하자? 시민을 물어보자고 했죠? 고객. 그리고 그럼 정부는 바뀌어야 된다. 뭐처럼? 기업처럼. 그래서 고객지향적 행정과 기업형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이게 기본 토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변수 한번 살짝 봤는데 3대 변수 있었어요. 구조, 인간, 환경. 이걸 3대 변수라고 부릅니다. 차후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 들었어요. 그 시장 실패의 원인을 들었는데, 자, 첫째, 시장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전 경쟁.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세 번째, 공공재의 존재로 인하여. 네 번째, 외부성이 2가지가 있었죠.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그 다음에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과 경기 침체. 이렇게 봤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시장 실패 이론이었고요. 그럼 이 내용에서 다음에 업그레이드 돼갖고요. 공공재 이론 좀 확장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비된 말로 정부 실패론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정부 실패 극복하는 과정에서 2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민영화와 규제라는 것을 설명할. 여기까지 하면 2장이 끝이 나요. 2장이 끝나면 이제 행정학은요. 한동안 아주 쉬워요. 그냥 내리막길로 쭉 달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갔을 때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까지가 어려워요. 그거만 지나면 내용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편안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한다고 잘한 건 아니에요. 복습은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골든 타임은 그날이 지나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날 중을 하세요. 그러면 욕심을 많이 내면 못해요. 30분 안에 정리하겠다 마음 먹으세요. 하다 보면 1시간 될 수도 있지만 30분 하겠다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노트에 좀 용어 나올 때마다 정리하세요. 용어에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잘 하시면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이론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